금년 뭐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 네. 뭐 우리나라 주력이었던 수출도 안 좋을 거다. 뭐 이런 얘기 막 계속 들려요. 이럴 때 그냥 쉬어야 됩니까? 투자를 해야 합니까? 사실 이제 뭐 투자를 어떤 스펙트럼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냥 우리가 투자하면 대체로 다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그럼요. 우리가 대부분 다 자산이 많든 적든 갖고 계시는데 대부분 다 투자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은행에 예금에 넣어두신 돈도 큰 의미에서는 투자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물며 이게 전반적으로 거의 이자가 나오지 않는 유동성 관리, 예를 들면 수시에 입출금 그 통장에 넣어두신 돈도 큰 의미에서 투자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유동성의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도 예를 들면 고객한테 1,000억이라는 돈을 받으면 1,000억을 다 한 종목 혹은 한 자산에 다 넣기보다는 나누죠. 그렇죠. 자산 배분을 한다는 그렇죠. 뜻이거든요. 그래서 배분되어 있는 자산을 운용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라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거는 사실 약간 핀트가 안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질문이군요. 예, 어떤 자산을 어느 만큼 어느 비중으로 늘릴 때냐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그렇죠, 사실 그렇죠. 우리가 주의해야 될 대목인데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정말 오랜만에 왔죠. 지구촌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당황하는 겁니다. 예. 예,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92년도에 입사를 했는데요. 그때 처음 들었던 예금 중에 재형저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재산 형성 저축. 정부에서 이제 강제로 맞아요. 들게 예, 했던 예. 그죠? 근로자 재산 형성 저축의 예. 풀네임인데 그 금리가요 연에 15% 그랬었습니다. 수준이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됐을까 생각해보면 자명하거든요. 저축해야죠. 저축해야죠.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제가 금융권 이런 쪽에 한 30년 근무하면서 투자하면서 거의 한 번도 물가 때문에 걱정이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대체로 물가는 안정기였고요. 예. 그 얘기는 즉 금리가 굉장히 하향 안정화된 낮았다는 기간이다. 얘기고. 그렇죠. 거의 30년 동안 뭐 간헐적으로 반등하고 간헐적으로 물가가 좀 오른 예를 들면 뭐 작황이 안 좋아서 농산물 가격이 오른다든지 국제유가가 좀 오른다든지 이런 적은 있었죠. 그런데 30년을 이렇게 시계열로 장기 시계열로 보면은 대체로 물가는 내렸고요. 금리는 그다음에 낮았고. 금리는 낮아진 기간이었는데 예. 그게 코로나와 함께 큰 지각 변동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폭등을 한 거죠. 예를 들면 작년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거의 9% 수준까지 올라갔거든요. 정말 보기 힘든 숫자였어요. 예, 어쩌면 앞으로도 보기 힘들 수도 그렇죠. 있는 그런 걸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경험했던 거기 때문에 자 이게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금리가 이렇게 폭등한 상황에서 우리의 투자의 스펙트럼, 즉 자산을 배분하는 전략과 태도는 바뀌어야 되거든요. 바뀌어야죠. 그런데 이제 잘 안 바뀌고 금리가 매우 낮은 국면 혹은 물가가 계속 낮아지는 국면의 그 고정관념에서 계속 투자를 바라보시고 있게 되면은 그게 거기서 불일치해서 나오는 큰 손해가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장 오래간만에 경험하는 고금리 시대다라는 말씀은 예. 투자의 비중을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데보다는 예금 쪽으로 좀 높여라? 그건가요? 현재는 그게 유리합니다. 네. 특히 채권 금리는 지금보다 더 많이 오를 거냐 아니면 지금이 고점이냐 이 판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리스크가 거의 없는 채권의 금리가 4%, 5%, 6% 리스크가 조금 있다면 10% 가까운 금리를 주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면 국채 같은 거는 거의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없죠. 실제로 없고요. 근데 그게 4%인데 예를 들면 미국채 기준으로 이게 1년 반 전에 0.5%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절대 금리 수준, 그러니까 3점 몇 %라는 미 국채 금리의 절대 수준을 보면은 아유 1년에 3점 몇 %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0.5%에서 3.5% 혹은 4% 가까이 올랐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개인 투자 자금 말고 글로벌 굉장히 큰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들은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자명하죠. 채권 비중을 높이겠죠. 매우 매력적인 상태가 된 거죠. 그쪽에 투자의 비중을 옮길 수밖에 없는데 또 하나 그런 태도를 더 강화시키는 게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결과 물가는 좀 잡힐 텐데 경기는 침체하겠죠. 경기가 이제 바닥을 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식의 주가라는 건 사실 경기를 반영한 그 기업의 실적의 총합을 우리가 주가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경기가 분명히 안 좋아질 것 같고 그럼 기업들 실적이 나빠지겠죠. 당연히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진폭이 어느 정도 될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고 또 하나 변수가 하나 있는데 너무 쉬운 게임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 변수가 주식이요. 전 세계 모든 지표 중에 경제를 가장 정확하게 선반영한다라고들 하거든요. 미리 반영한다.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그게 이제 그것도 9개월 선반영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1년이다, 6개월이다, 3개월이다. 이것도 그 상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경기가 하락할 것이다라는 걸 어느 정도는 반영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주가가. 이미 지난해부터 반영이 됐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그거 거의 다 반영해서 지금이 바닥권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아직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지도 않았는데 네. 근데도 예. 침체될 걸 예상한 주가는 이미 내려왔고 그게 내려갔다. 이제 주식이 갖고 있는 매우 무서운 점이라는 허허. 건데 근데 이제 다른 분들 지금은 이런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니야. 왜냐하면 경기가 하강할 것 이상의 하락. 그러니까 이른바 경기 침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도 있거든. 예, 예.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면 이 정도의 주가 하락을 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죠. 예, 그래서 예.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느 수준의 반영을 했을까? 또 어느 수준의 경기 하락을 경험할까? 이게 다 아직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고 전망할 수 없기 때문에 시점도 아직 모르는 거고. 그렇죠.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겠죠. 경기는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금리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높아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가 굉장히 쉬울 리는 없겠죠. 그러면 일단 비교적 쉬운 투자를 먼저 하시는 게 좋고요. 그게 예금이나 적금 또 채권 쪽 비중을 그렇습니다. 높이는 거. 예. 요거는 이제 그냥 딱 그 금리 수준만 보면 보이니까.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예금도 긴 예금을 할 거냐, 채권도 예를 들면 신용도가 높은 걸 할 거냐, 낮은 걸 해서 더 수익을 낼 거냐 이런 것들은 이제 더 강론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확정 금리의 매력도가 그렇죠. 굉장히 높아져 있는 그렇죠, 그렇죠. 시기임에는 분명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조금 선행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상황을 봐서 선반영의 정도를 결정을 하고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조금씩 이제 늘려나가는 주식 전략이 쪽이나 이런 네, 쪽을. 그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네. 사실은 이제 제가 뭐 경제를 예측하거나 주가를 전망을 제 전공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30년 정도 투자를 했고 이런 컨텐츠를 한 5년 정도 만들다 보니까 예. 심리적으로는 제가 이제 감을 좀 가질 수 있는 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주식에 열광했을 때가 있었죠. 그렇죠. 2년 전에. 그렇죠. 정확히 2년 전 이맘때는요. 주식을 서로 못 사서 난리였죠. 예. 근데 그럴 때는 동학개미, 서학개미 해가면서 그럴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대체로 맞습니다. 모두 들떠 있을 때는 좀 예. 차분해지고. 모든 사람이 정말 탐욕적일 때 투자를 현명하게 하시는 분들은 비교적 겁을 좀 내시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지금처럼 겁내고 있을 때. 투자를 하면은 패가 망신이고 나하고 주식은 안 맞고 나는 그저 예금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때는
조금 욕심을 내시는 게 경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들 안 가는 길로 가라 이 말씀이네. 대체로 심리학자들도 그렇고요. 이 투자 전문가들 중에 심리를 연구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인간은 투자에 반하게 만들어졌다라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대체로 군중들과 함께 가면 대부분 실수를 한다라고 하는데 물론 연구긴 합니다만은 30년 동안 대체로 그 말은 시차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면 맞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이제 요약하자면 오래간만에 만나는 이 고금리 매력적이니까 예금, 뭐 정기예금이나 적금, 뭐 또 채권 투자 이쪽의 비중을 좀 높이는 건 어찌 보면 좀 쉬운 투자다. 네. 그 말씀인 거고. 그렇습니다. 주식은 다들 지금 불안해하는데 이럴 때 조금씩 한번 관심을 가져봐라.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투자를 하면서 네. 우리가 버려야 될 환상이 하나 있는데 이런 거죠. 내가 딱 샀을 때가 바닥이고 내가 딱 팔고 나면 고점이라서 빠지고 그건 힘도 못해요. 그런 일은 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우리가 포트폴리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얘기는 한 종목에다가 다 투자했을 때 이게 잘못됐을 때 다 잃어버릴 수 그렇죠. 있다는 뜻이잖아요. 분산 투자해라. 네. 근데 그 분산 투자를 시기의 분산도 같이 하시는 걸 저는 항상 권합니다. 시기의 분산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종목의 분산은 이제 포트폴리오인데 예를 들면 어떤 종목 혹은 몇몇 종목을 사는데 예를 들면 2023년 2월에 딱 사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거를 2월에 한 10% 사고 3월에 10% 사고 이렇게 나누어서 사면은 같은 종목을 네. 오. 실제로 저는 한 10여 년, 10몇 년 전서부터는 제가 딱 한 가지 지키는 원칙이 있습니다. 뭡니까?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도 한 번 사고 끝내지는 않습니다. 오. 네. 그래서 최소한 분할 매수. 최소한 열흘, 길면 3개월에 걸쳐서 물론 뭐 돈이 뭐 엄청나게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고요. 물론 수익은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늘 수도 있죠. 있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왜 제가 그런 방법을 쓰냐면 저는 전업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투자를 업으로 하시기보다는 직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시거나 혹은 학생이시거나 그러실 거란 말이에요. 혹은 리타이어를 하셨던 분도 여가를 즐기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품격 있게 품위 있게 이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한 번에 딱 사셨을 때와 이거를 열흘에 걸쳐서 혹은 한 달, 세 달에 걸쳐서 나눠 샀을 때 그 마음가짐이 굉장히 많이 다를 겁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이런 거죠. 한 번에 샀을 때는 기대와 걱정이 굉장히 100% 저에게 그날 오고 그 이후부터 나온 결과에 대해서도 계속 후회하고 만족하고 이 감정의 집복이 굉장히 심해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계속 들여다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들여다보면 대처는 뜻대로 안 되는 게 주식이라고 생각해 보면 계속 후회하고 거기에 또 반전하는 만족이 있고 이런 심리적인 상태가 되기 쉽죠. 그런데 만약에 한 종목을 좋다고 생각해서 분석을 한 이후에 이거를 열흘 혹은 한 달에 걸쳐서 나눠 사게 되면 그 가격을 이렇게 급 변동하더라도 평균화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적어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이에 나는 올랐을 때도 좀 샀고 내려갔을 때도 그렇죠. 샀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100이라는 돈을 한 종목에 투자할 때 100을 다 했을 때 결과에 따라서 제가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진폭이 크겠죠. 그런데 만약에 10분의 1만 샀다 이거죠. 그런데 내 예상과는 달리 굉장히 많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나는 90을 더 살 게 있으니까. 그렇지. 기회가 또 오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투자자 여러분들이 사자마자 오르면 매우 행복해하고요. 또 거꾸로 팔자마자 내리면 굉장히 더 행복해하잖아요. 반대로 사자마자 내리면 굉장히 불행해하고 팔자마자
이 주식이 굉장히 어려우면 가장 불행해. 심리적으로. 배가 아파서. 근데 그렇게 하면 품위가 없어지죠. 품격이 없어지죠. 품격이라는 게 뭐 고매한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의 안정이 있어야 다른 일을 내 본업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팔든 사든 간에 이 시기를 이렇게 분산해 놓으면 재미는 없을 수 있는데 주식은 절대 재미로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업을 훼손시키지 않는 어떤 투자의 태도를 내가 견지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만약에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든 많이 되셨든 지금 막 하시려던 분들도 포트폴리오를 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시점의 분할, 알겠습니다. 시기의 분산을 좀 꼭 하시기를 권합니다. 어떤 종목의 분산뿐 아니라 한 종목도 분할해서 사는 것, 이걸 원칙으로 지켜라. 그렇습니다. 팔 때도 분할해서 파나요? 팔 때는 한 방에 파나요? 당연히 분할하시는 게 좋은데요. 팔 때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살 때 열흘에 걸쳐서 나눈 종목이 있으면 팔 때는 닷새에 나눠서 팝니다. 기간을 절반 정도로. 이거는 뭐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굉장히 좋은 친구와 헤어지는 거잖아요. 저하고 동고동락 같은 헤어지는 일인데 이거를 살 때처럼 계속 하는 건 좀 잔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냥 대체로 지키는 거는 살 때 한 달이 걸렸으면 헤어지는 거, 팔 때는 한 보름에 끝낸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이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냥 견지하고 있는 투자의 그냥 그래도 방법입니다. 품위 있는 투자가 가능해진다. 이 말이 아주 매력적이네요. 혹시 30년 투자 노하우로 본인이 갖고 있는 투자의 원칙 또 있습니까? 이렇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거 말고. 그거보다 더 쉬운 게 하나 그건 있는데요. 뭡니까? 주식을 언제 사게 되냐면 대부분 주식이 올라가는 국면에 사게 됩니다. 그래야지 돈을 그렇죠? 벌죠. 그런데 저는 100% 다 지키지 못하는데 그래도 대체로 90% 이상 지키는 거는 제가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도 전체 시장이 빠지는 날 그 종목이 빠질 때 삽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대체로 그 원칙을 안 지키게 되면 계속 따라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의 본능은 투자의 반대 방향에 있다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본능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반대로 저 스스로를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해서 주식이 빠지는 날 살려고 하고요. 반대로 주식이 오르는 날 팔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안 맞을 수도 있고 그 시점에서는 엉터리 같은 방법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한 종목에다가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매번 하려고 노력하면은 대체로 수익이 좀 더 좋은 것 같고요. 근데 또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빠지는 날 샀다면 좀 싸게 산 거고 오르는 날 팔았다면 비싸게 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딱 그 시장 그 종목 한 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반복해서 그 행위를 하고 또 어떤 종목을 살 때도 분할해서 사는데 예를 이런 거죠. 어떤 종목은 제가 정해놓고 한 30일에 걸쳐 살 텐데 그 30일도 이 종목이 3% 이상 빠지는 날만 사겠다. 그러면 영영 못 살 수도 있겠는데요? 그게 이제 투자를 오래 안 하신 분들이 그래가지고 수익이 나냐고 그렇게 그러니까 언제 사요? 3%씩 안 빠지면은 내가 사고 내일도 또 사야 되는데 그때부터 올라요. 그럼 못 사잖아요. 다른 거 사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포모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주식을 이 가격에 안 사면 절대 나는 다시는 이 종목을 살 수 없을 거라는 그 강박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왜냐하면 주식은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른 궤적을 그릴 가능성이 많다라는 전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주식 말고도 지구상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주식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 주식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도 있고 중국 주식도 있고 하물며 인도 주식도 있는 거라서 그래서 꼭 내가 이 시점에 이 주식 아니면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강박에서는 조금 벗어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빠질 때 산다, 또 분할해서 사는데 계속 빠질 때만 산다. 뭐 이런 식의 원칙. 그다음에
분할해서 사고 분할해서 팔아라 가능하면 네. 또 있습니까? 이것도 되게 쉬운 방법인데요. 아니 근데 쉽다고 하시는데 실천하기 쉽지 않아요. 마음을 바꾸시면 되는데 바쁘거든요. 네. 대부분. 예. 그러면 매번 이렇게 보면서 최고의 타이밍을 가지려고 노력을 누리죠. 하는데 그 잘 안 됩니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희생이 따르죠. 본업에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직장인과 학생과 사업하시는 분들은 직장인은 직업이니까요. 그리고 학생은 학업을 해야 되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해야 돼요. 예, 이게 예. 그분들의 본진이거든요. 본진을 훼손시켜가면서 계속 여기에 몰입하면서 투자 수익을 올린다 하더라도 그게 큰 돈이 아니라면 손해 것이고 예, 손해 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냥 시스템을 본인이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그래서 저는 그저 요즘처럼 장이 좀 안 좋을 때 주식을 혹시 사게 될 때는 대체로 오후에 삽니다. 오후에 산다? 예, 장이 대체로 안 좋은 국면은 아침 오전보다는 오후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겠습니까? 그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후 한 2-3시 정도에 주식을 사려고 하고요. 반대로 주식을 약세장에서 팔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냥 한 10시쯤 주문을 내놓습니다. 오전에. 반대로 2020년이나 2021년처럼 대세 상승 국면이라는 판단이 들면 거꾸로 하죠. 살 때는 오전에. 아침녘에 삽니다. 팔 때는 오후 2-3시경에 팝니다. 어. 근데 이거는 정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저도 바쁘고 그러니까 그냥 저의 본업을 지키려는 그 노력 그리고 예. 어쩌면 그 타이밍을 딱 꼽아내는 그 노력을 그냥 자기의 본업이나 다른 영역에 쓰면 훨씬 더 생산적일 수 있을 거라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드리는 예. 말씀인데 이게 100% 그렇게 했다가 망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 알겠습니다. 번은요. 근데 그냥 투자를 10년, 20년, 30년 저처럼 하신다면 한번 차용해 볼 만한 방법이에요. 자기만의 원칙을 일종의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는다. 네. 그러면 좀 더 고민이 좀 줄어들고 편해지더라. 그리고 그 정신이나 뭐 시간 노력을 다른 데 다른 데 써라. 쓰시라는 겁니다. 그 시간에 종목 더 공부해가지고 더 그럴 좋은 수도 종목 있고요. 찾아낼 수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계속 하나 그냥 눈 빠지게 들여다보고 있느니 원칙대로 가는 게 좋다 이 네. 말씀이시군요. 물론 뭐 전업하시는 분들은 이 예. 방법 쓰실 필요 없고요. 예, 다른 일을 하시면서 투자를 그저 재테크의 일환으로 하시는 분들께는 권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전, 오후 또 분할해서 사라, 빠질 때 사고, 오를 때 팔고. 네. 어찌 보면 간단한데. 간단합니다.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좋은 종목을 찾는 방법 아닙니까? 네. 그건 뭡니까? 근데 그거 참 어려운 이런 것 같아요. 이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투자 철학자가 계신데 그분이 한 비유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키웁니다만 반려견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산책을 예. 우리 반려견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목줄을 분명히 뭐 채워야 됩니다만은 예전에 목줄을 안 채웠을 때에도 이게 목줄을 풀어주면 저희 개가 굉장히 즐거워서 막 뛰어가기도 하고 또 어쩔 땐 지쳐서 제 뒤에 따라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어떻게 비유했냐면 저는 주인으로서 가치입니다. 이 회사의 가치, 밸류죠, 밸류. 예. 가치인데 이 강아지는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가격이라는 겁니다. 나올 때 가격과 가치는 같이 나왔죠. 예. 주인과 강아지는 예. 목줄에 딱 같이 들어갈 때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면 가격과 가치는 같아야 된다라는 그렇죠. 데서 그렇죠. 시작하죠. 그런데 뭐 장중에 혹은 기간 중에는 가치보다 가격이 굉장히 앞서갈 때가 있고요. 가치보다 가격이 한참 뒤에 있는 경우도 있죠. 발생하니까 주식시장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그냥 가치와 가격이 계속 붙어 있다면 주식시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돈 봅니까 거기서? 매수 매도가 일어나지 않을 그러니까요. 테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시기 전에 이 가치의 개념과 가격을 판정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으셔야 돼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게 그 회사의 가치를 숫자로 나타낸 거, 그게 재무제표거든요. 예, 예. 재무제표를 읽고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나쁜 회사인지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인지 망하고 있는 회사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서 투자를 한다는 거는요. 가치를 모르면서 가격만 보고 가는 건 안 그럼요. 된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강아지만 쫓아다녀서는 안 맞습니다. 된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가치를 어느 정도 선에서의 판정할 수 있는 능력, 즉 재무제표를 독해하는 노하우가 본인이 갖고 있지 않으면 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그저 풍설과 뉴스에만 의존하게 되는데 그 뉴스를 나만 제일 먼저 받게 될 거란 그 오해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말이 안 되죠. 안 되죠. 그리고 그거는 대부분의 불법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내부자 정보 같은 그렇죠. 거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재무제표를 잘 해석할 수 있는 공부를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소총수로서 이렇게 총을 잘 다루는 기술 없이 그냥 전장터에 나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위험한 기본 거죠. 중에 기본이군요. 네, 그래서 투자의 기본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으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절대 가격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는 그 내용이 아니고 가치에 비해서 싸게 사서 예, 예. 가치에 비해서 비싸졌을 때 팔아라 하는 게 투자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이 되는 건 재무제표에 표시되어 있는데 그거를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투자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저 그냥 투자 관련된 서적을 읽고 투자 철학서를 읽고 이런 것도 일부 포함됩니다만은 기본적인 우선은 가치 분석. 기업에 대한 가치 분석. 그렇습니다. 그걸 먼저 선행하셔야 된다는. 모든 투자자가 다 재무제표를 뭐 제대로 읽어야만 되는 건 또 아니지 않나요? 애널리스트들이 그런 거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사람들 믿으면 안 돼요?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거를 우리가 참고치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애널리스트들의 말을 왜곡해서 들을 때도 있고 물론 틀리는 경우도 있죠. 근데 최종적인 투자의 책임은 저희 돈이 우리의 돈이고 우리의 수익률이기 때문에 예.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검증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고요. 모든 투자의 결과는 우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뭐 선의로 하시겠죠. 그러나 그 선의도 대체로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또 투자의 실전에 잘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본인이 그런 정도의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매우 많이 흔들리게 될 겁니다. 장이 안 좋을 때는 그냥 휩쓸려서 팔게 되고 장이 폭등할 때는 못 참고 사게 되는 그런 걸 반복하게 되죠. You can run the mile, you can walk straight through hell with a smile. You could be the